같이 보죠. 209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민족에 대해서 민족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족은 지속하고 영속하는 거라는 거죠. 예. 재밌는 구절이 이런 거예요.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 그런 게 좌우익 같은 게 그렇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민족을 고조선, 단군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어진 우리의 민족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왔죠. 고조선은 이제 신석기 말 청동기로 넘어갈 때였으니까 그때는 뭐 농경을 하면서 뭐 수렵 채집도 여전히 했을 테고요. 그리고 뭐 철기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을 테고 국가 형태도 제대로 지금과 같이 뭐 전국에 국가가 뻗치는 이런 건 이제 고려 시대는 와야지 되는 거고 이제 그 전 고려 시대까지도 조선 정도는 와야지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 불교를 믿기 시작했죠. 그때도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삼국으로.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도시국가 형태의 여러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삼국시대에는 어, 서로 이렇게 분단이 돼 있었고 또 불교를 받아들였죠. 전 국민이 불교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고려도 불교의 시대였고 조선에 오면서 그 조선 이제 유학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 조선까지 오면서 다 계속 신분제도가 있었죠. 왕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요. 음,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쳤어도 우리 민족은 잘 살아남았고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공산권과 이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 영원한 민족이라는 줄기에서 하나의 풍파에 지나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몇백 년 지나가면은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은 마치 우리가 역사책에서 그 당시에 뭐 삼국시대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어, 여기서 얘기하는 민족의 개념이에요. 이런 민족의 개념을 어떻게 유지시킬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혈통적인 뭐 유전적인 분명히 공통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중국인과 일본인을 잘 구별해요. 그렇죠?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을 비교적 잘 구별해요. 엄밀하게는 잘 구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뭔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적으로만 따져보면 뭐 한국인만의 뭐 독특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없다고 한국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언어죠, 언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언어 중에는 우리 언어는 여러분들 고대 국어 배우면 알겠지만 뭐 신라 시대의 향찰인가요? 이런 것들도 현대 언어에서 봤을 때 읽히죠. 네. 그거를 문자가 없어서 읽는 방법이 좀 독특해서 그렇지. 다 읽혀요. 한국어로 쓰여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언어는 민족과 함께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어를 써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일 수 있어요. 영어라는 건 지금 잘 나가는 언어죠. 근데 그 언어가 민족만큼 영원할 것인지, 과연 그 잘 나가는 언어라는 게 영어가 앞으로 영원히 영어만이 계속 그 지위를 누릴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 당시엔 중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 중에 하나였으니까, 중국어를 익혀야 됐을 테고, 우리가 유럽에 있었으면 라틴어를 익혔어야 됐을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
살았던 사람은 로마 그 라틴어가 영원할 거라 생각했겠죠. 그러고서 각 민족들이 다 라틴어로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어떤 항구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영어로 바꾼다. 그럼 민족은 이제 사라지겠죠. 흩어지겠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로 뭉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좋아요. 음, 예를 들어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뭐는 다 한국 사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한국 사람이 그런 교포 3세가 있다고 해봐요. 또 교포 3세하고 그 교포 3세는 이제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예를 들어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우리 조나단 이런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한국어 잘하죠. 아니 뭐 한국어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가 모국어죠 사실상.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두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랑 친구를 하고 누구랑 더 많은 깊은 얘기 나눌 것인가? 당연히 조나단과 깊은 얘기 나누고 더 쉽게 얘기하겠죠. 왜냐면 언어를 공유한다는 건 정서를 공유하는 거고 사고 체계를 공유하는 거예요. 훨씬 말도 잘 통할 테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언어라는 거는 그 하나의 그 사고 체계 구성하면서 그 민족을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포기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민족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영어는 잘해야 돼요. 영어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잘해야 되는 게 영어를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에 한국어판으로 뭐를 검색하면은 길이가 요만큼 뿐이 안 나오는데 영어로 검색하면 이렇게 길어요. 네.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해요. 한국어에서 뭐 가장 잘 나가는 검색인지 뭐 네이버 생각해 볼까요? 네이버에 좀 더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 치면은 잘 안 나와요. 내용이. 잘 안 나오고 나와도 뭐 되게 잘못된 부정확한 정보들도 많고 네이버는 어떨 때 이용해 먹냐 하면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만 찾을 때 예를 들어 맛집을 찾을 때 한국에 있는 맛집 아니면은 외국에 있는 맛집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나와요. 예를 들어 파리 노트르담 성당 근처 맛집 치면 잘 나와요. 왜냐면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맛집들을 잘 올려놔요. 이런 식으로 한국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나오죠. 어, 그 외에도 뭐 한국 법률과 관련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지식인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정확하든 안 정확하든 그런 정보는 잘 나오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는 양자역학이 궁금하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해 검색하려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안 돼요. 차라리 어, 구글이나 이런 데 영어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학술 자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포토샵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검색하면은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영어로 검색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네. 그런 식으로 영어는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잘해야 되냐? 한국어를 잘하고 그다음 영어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 212쪽에 보면은 언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사고 체계와 를 결정을 해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호등은 무슨 색에 건너죠?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우리 이제 파란색에 건넌다고 많이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초록색과 파란색을 잘 구별 못한대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 자체가 초록색이라는 건 되게 이질적인 단어래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색깔 언어는 이런 식으로 쓴대요. 그래서 노랗다, 하얗다, 빨갛다. 파랗다.
얘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슷비슷하죠. 근데 초록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언어 체계에 원래는 없는, 그렇지만 그린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단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익숙하지가 않겠죠. 우리는 푸르다, 숲이 푸르다 그러죠. 푸른 숲. 푸른색은 엄밀히 얘기하면 파란색이에요. 블루예요, 블루. 근데 숲이 푸르다 그러죠. 그래,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파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않는다, 언어로 잘 구별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도 잘 구별을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별해야 될 어떤 중요한 문서 중에 이거랑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놔주면 안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비슷한 걸로 봐요.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도 초록색 보면서 파란색이라 그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언어 체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파란색, 초록색 잘 구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이제 게 있대요. 반면에 이누이트족인가요? 그 사람들은 눈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똑같아 보이는 거 굉장히 세밀하게 포착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어라는 것들이 그렇대요. 이렇게 언어 체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라는 거는 한국인의 의사 체계를, 사고 체계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공감하기도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언어 공동체가 민족의 공동체로서 이어나가는 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마지막 문장만 보면은 더 좋은데, 한 국민이 노예로 전락해도 자기 나라의 말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자신이 감옥 열쇠를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나 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만 잘 간직하면은 그 민족은 없어지지 않고 그 민족이 당장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살아남아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넘어가고요. 가는 김구 선생의 문화 강국에 대한 염원을 나타내는 거고요. 나는 이제 소프트 파워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소프트 파워, 우리는 소프트 파워 강국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하드 파워도 굉장히 강해요. 군사력 굉장히 강한데 그런 거 말고 소프트 파워의 또 강국이에요. 이게 좋은 게 문화가 널리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배우고 한국어를 익히고 그러면 한국에 더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나라와 계약을 할 때 혹은 어떤 나라에서 사업을 할 때 훨씬 더 편안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외국 정치 그 한류 팬들 중에 언젠간 정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한국과 좀 더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할 테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소프트 파워는 단지 소프트 파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하드 파워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죠. 그래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북한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바로 확성기예요, 확성기. 대북 확성기 틀면은 우리나라 문화를 온갖 이렇게 펼치죠. 그 대북 전단. 대북 전단을 그냥 안 보내요. 좀 어떻게 보내냐면은 거기에 USB를 넣어서 보내요. USB 한국 드라마 이런 게 들어있대요. 그 사람들이 북한 당국을 두려워하는 거는 한국 문화가 퍼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동요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어쩌면 한국에서 뭐 대포 몇 발 날라오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화가 퍼지는 건 정말로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한 힘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드 파워보다도. 그래서 그럼 요즘에는 소비도 문화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윤리적 소비도 하고.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요즘에 특히
이 감성과 잘 결합해서 제품 잘 팔아먹는 회사가 있죠. 어디죠? 감성? 삼성은 아니죠. 회사는 아닌데 인스타 감성 카페 같은 거 공사장. 뭐 그런데도 일종의 그런 거죠. 네. 인스타 감성 카페, 뭐 공사장, 막 이렇게 그런 데 있죠. 그런 거 말고 애플이죠, 애플. 애플이 아이폰 이런 것들. 그 애플이 얼마나 그러냐면은 모니터 스탠드 있죠? 모니터 스탠드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스탠드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거는 거. 이렇게 모니터 이제 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더라? 거의 100만 원 또 하는데. 어이가 없죠? 그렇지만 감성의 가치가 있는 거죠. 아니 아무튼 그래요. 애플의 정품 엄청 비싸고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 싶은 어이없이 비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실제로 쓰면 좋긴 좋겠지만 비싸니까. 한번 애플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애플 스토어 들어가면은 정말 액세서리 중에 그거 있죠. 그 컴퓨터 본체로 된 그 무슨 뭐라 그러죠? 그거에 바퀴 있죠? 바퀴 다는 게 있어요. 하나씩. 그 바퀴 하나가 2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런데 왜 애플을 사느냐? 사람들이 왜 아이폰을 갤럭시 말고 아이폰 사느냐? 사실 갤럭시가 기능은 더 많아요. 갤럭시는 예전에 나왔던 기능이 이제서야 아이폰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드웨어 사양도 훨씬 좋대요, 사실은. 근데 이제 두 개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갤럭시 같은 경우 하드웨어를 최적화하지 못해가지고 성능이 그만큼 못 따라준대요. 하드웨어 좋은 만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지는 뭐 저도 전문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왜 애플을 사고 갤럭시는 요즘 계속 기사 나오죠. 뭐 1, 20대 다들 애플만 쓰고 삼성 배척한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감성적인 요인이 클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갈 때 삼성 노트북을 들고 가겠어요? 맥북을 들고 가겠어요?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들고 가도 돼요. 맥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맥북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하나의 감성의 가치라고. 노트북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면 잘 팔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애플이 성능도 좋아요. 성능도 좋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갤럭시도 많이 팔려서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글을 고쳐보죠.